더하기 1이 이라는 건 누구나 알죠. 답이 있다는 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2강 방정식과 부등식단원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2차 함수가 직선과 접할 때 실수 m이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접한다라는 뜻이 무엇이었죠? 접한다? 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이었죠. 한 점에서 만난다. 네, 그러면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옆에 간략히 정리를 해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 n-1 x의 2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 지금 접한대요. 한 점에서 만난대요. 지금 2차 함수의 개형을 봤더니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리고 직선의 형태를 봤더니 여기 선생님 지금 x의 1차항이 없는데요?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얘도 지금 직선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봤던 y는 2, y는 마이너스 1과 같은 x축계에 평행한 직선의 형태예요. 지금 m이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직선은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접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우리 혹시 1강의 마지막 문제풀이 기억나나요?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로 관점을 변화시켜서 문제를 풀었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가 나왔을 때 이것을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다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2차 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결국 교점이 몇 개인 거예요? 교점이 한 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y 또는 x 같다고 두면 되는데 이제 x항이 없죠. 이 y항을 같다고 두고 교점을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y항을 같다고 두게 되면 자, 이런 식의 방정식 형태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좌변으로 모든 항을 다 이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죠? 네, 바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뭐로 전환시켰다? 네, 2차 방정식으로 전환시켰다. 그래서 교점이 한 개라는 것은 여기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라는 거예요? 그쵸, 실근이 한 개. 결국 뭘 갖는다? 네,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로 바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찾으면 될까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자, 중근을 가질 조건, 이것도 우리 1강에서 정리를 했어요. 뭐가 나와야 돼요? 판별식 D가 0이다. 나와야겠죠. 또는 짝수 판별식 4분의 D가 0이다. 나오면 되는데, 지금 여기 X항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를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짝수 판별식도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짝수 판별식. 얘는 2차 방정식 형태에서 이 X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2의 배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여기 2를 제외한 나머지 B-제곱 마이너스 AC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2차 방정식 여기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구해주면 되겠죠? B-, 자, 그러면 2를 제외한 나머지 마이너스 n-1의 전체 제곱에 B-제곱 마이너스 AC인데 A 자리 1이네요. 안 써도 되겠죠? A, C 자리에 4n-1이죠. 항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항상 가로를 쳐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 줄게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 되겠죠. 그러면 n-1의 전체 제곱 나오고 이제 항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4m 플러스 1로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고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짝수 판별식이 0이어야 우리 중근을 갖겠죠.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2는 0을 만족하는 m을 찾아줘야 한다.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m이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이래요. 우리 앞에서도 동일한 문제 풀었어요. 앞에서는 두 근의 곱을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합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m을 직접 다 구해서 더한다? 그러면 시간을 더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럼 다른 문제를 놓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근의 합으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줍니다. 마이너스 a분의 지금 a분의 b가 되겠네요. 계산하면 6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자,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네요. 일단 모두 1보다 작기 위한 실수 m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래요.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범위, 실근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이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판별하는 조건들을 다 알고 그것을 따져서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줬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확인하는 조건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유형을 적용시켜 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선생님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두고요. 이때 최고창을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 음수면 양수로 만들어주고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곱해서. 자, 그래서 실근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 안에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실근을 갖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뒤에 부호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실근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도 설명했을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을 식의 형태로만 보는 게 아니라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 내용을 이용할 건데요. 2차 방정식이 좌변에 있는 걸 가지고 2차 함수를 만들어주고 얘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실근의 위치라는 것은 곧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의 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x좌표의 교점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대칭축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대칭축의 위치고 세 번째 내용은 이 내용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이 경계라는 말은 뭐냐? 이렇게 기준을 줄 거예요. 문제에서. 모두 1보다 지금 작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준점. 그래서 뭐 1보다 작기 위한, 뭐 1보다 크기 위한, 아니면 두 실근 사이에 뭐 3이 존재하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줄 건데 그때 함수값의 부호를 알면 우리가 실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조건들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선생님이 네 가지 유형들을 정리를 해줄 건데 이 유형을 외우진 마시고 이 세 가지 조건을 적용해서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지금 최고창 양수로 해놨고요. 이 유형을 확인할 때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서는 두 실근이라고 할게요. 두 실근이 P보다 큰 경우. 자, 그러면 그래프로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 조건 세 가지를 따져볼게요. X축이 있고 두 실근이 P보다 크대요. P는 당연히 실수겠죠. P가 여기에 만약에 있으면 두 실근이 P보다 큰 경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함수, 최고창이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그래프겠죠. 그리고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거나 이제 여기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그리고 같은 두 실근, 중근일 때, 그리고 이 함수는 fx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조건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판별식 뒤에 부호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그쵸, 0보다 커야 되고 중근을 가지려면 0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실근이란 말만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두 번째, 자, 대칭축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대칭축은 지금 P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일단 P보다는 큰 쪽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칭축의 X좌표의 기준을 두고 P의 범위를 가지고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대칭축의 X좌표가 뭐보다 크다? 네, P보단 큰 쪽에 있어야 돼요. P보단 큰 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 미지수를 사용해서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외우지 마시고 그때그때 우리가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서 대칭축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죠. 경계, 이 기준이 되는 거, P였죠. 자, 얘 P를 봤을 때 P에서 함수값의 부호 어떻게 돼요? 이제 함수 fx에 대해서 P의 점을 딱 올려서 봤더니 다 어디에 있나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면 다 양수 부분에 있죠. 그래서 fp의 값은 어떻게 된다? 그쵸. 양의 값을 갖는다. fp의 값은 양의 값을 갖는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유형인데요. 두 실근이 P보다 작은 경우.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강의를 멈춰두고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조건을 써본 다음에 답을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일단 P를 기준으로 두고요. P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쵸. 이차 함수가 요렇게 생겨야겠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경우에는 이렇게 생기고, 만약에 서로 같은 실근, 두 실근, 중근일 때는 이렇게 생겨야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얘도 fx고,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확인해 보면, 판별식 D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는 0보다 크고, 같을 때는 0이다. 그래서 이 조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 대칭축의 x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대칭축의 x좌표. 자, 마찬가지로 P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칭축이 지금 P보다 다 작은 쪽에 있어야겠죠. 얘는 P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함수값의 부호. P의 함수값의 부호 어때요? 다 양의 값을 갖네요. 그렇죠? 그래서 FP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 이번에는 두 실근 사이에 두 근이, 이걸 먼저 할게요. 두 근이 PQ 사이에 존재할 경우, 존재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P와 Q 사이에 두 근이 존재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그래프가? 그렇죠. 이렇게 PQ 사이에 존재해야 되고,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중근이 될 수 있어요. 서로 같은 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 그래프가 좀 엉망이지만 좀 봐주시고, 그럼 첫 번째 마찬가지로 판별식 D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대칭축의 X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대칭축의 X좌표는 P와 Q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PQ 사이에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P와 Q 사이에 대칭축의 X좌표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에는 두 가지 있기 때문에 둘 다 따져봐야겠죠. P도 어때요? 양의 값. Q도 양의 값을 갖는다. FP와 FQ가 모두 양의 값을 갖는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을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하는 경우.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P가 두근 사이에 존재해요. 그래서 딱 하나의 유형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fx. 다 그려봤죠? 그래서 얘는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당연히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원래는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D가 0보다 크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대칭축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따질 필요가 없고. 근데 만약에 지금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만약 따져도 문제가 없지만 어차피 얘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유형에서는 이 세 번째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FP의 함수값, P의 함수값 어디 있어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FP가 0보다 작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만 얘는 따지면 된다. 다시 한번 4번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하는 경우 P가 사이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얘를 0보다 크다고 따지거나 따지지 않아도 어차피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고 2번 대칭축의 위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FP의 함수값만 음수만 되면 바로 두근이 지금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난 뒤에 참고서에 있는 이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8번 문제 풀러갈게요. 8번 문제는 이 P보다 작은 경우죠. 지금 1보다 작기 위한 실수의 범위니까. 자, 그러면 두 실근이 모두 P보다 작기 위한 실수 M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차 함수의 좌변을 일단 이렇게 함수로 두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래프 개형을 먼저 나타내 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X축이 있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1이 여기 기준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미 서로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만 그려져요?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모양으로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fx.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뭐예요? 그쵸?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자, 대칭축의 x좌표. 근데 얘는 우리 대칭축의 x좌표가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겠죠. 근데 얘는 지금 x좌표를 구하고 1보다 작다고 해도 이미 자명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 여기가 상수항 부분이지 m의 값의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m 플러스 6.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x항 개수의 반의 제곱, 2분의 5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x 플러스 2분의 5의 완전 제곱식이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뒤의 항. 뒤의 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꼭지점이 x좌표. 그래서 이 지금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요. 꼭지점이 x좌표.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5는 1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 형태가 나왔을 때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맞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의 부호. 어떻게 돼요? 1에서의 함수값, 저 양수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번과 3번의 조건을 구해서 연립을 시켜주면 되겠죠. 모두 만족하는 범위. 자,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자, 판별식을 가지고 오려면 2차 방정식에서 가지고 와야겠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지금, A 자리엔 1이고, C 자리엔 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25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24. 그래서 4m 플러스 1이 나오네요. 그래서 4m 플러스 1이 D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4m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4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m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자, 해설지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이라고 이미 말을 해줬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요. 뭐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확한 풀이는 0보다 크다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 F1이 0보다 크다. 지금 fx를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m 플러스 6이라 뒀어요. 그럼 F2를 구해보면 1 더하기 5 빼기 m 플러스 6이죠. 그래서 12-m이 나오네요. F1이 0보다 크므로 12-m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m 이항해주면 12보다 크다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m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니까 수직선상으로 그려주면 m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12보다 작은 범위, 공통범위, 그쵸? m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 범위가 나오고 여기 안에 지금 해당하는 m을 찾아줘야겠죠. 누가 답이에요? 그쵸? 여기 안에 들어가는 i는 4번, 1밖에 없네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정말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볼게요. 이차 함수의 최소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지금 15일 때 b-a를 구하래요. 자, 이 문제는 뭐 이차 함수의 범위도 주어지지 않았고 제한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이 어디에서 나오냐? 꼭지점에 y좌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이차 함수의 형태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완전제곱식 우리 앞에서도 계속 연습했죠. 최고창이 1이니까 묶을 거 없고요. x항 개수의 반의 제곱. 2a의 반이니까 a제곱을 더해주고 내 맘대로 더하면 안 되니까 다시 빼줍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a의 완전제곱식. 자, 그래서 얘는 x가 얘가 0 되는 거 마이너스 a일 때 아래로 볼록 함수죠.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 y좌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를 갖는다. 자, 이 값이 1이라는 거고 자, 두 번째 gx도 정리를 해볼게요. gx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플러스 b. 자,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제곱식으로 형태를 바꿔줄게요. 그럼 최고차항으로 묶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얘를 묶어준다는 거는 이 항들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 그대로 써주고요. 이제 괄호 안에 있는 항들의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부호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부호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x항의 이 개수 상수의 반의 제곱 부호를 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반의 제곱 1이죠. 1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자,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할 때는 이렇게 x 중간항의 부호 그 다음에 1 갖고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이에요. 1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곱해서 나가니까 플러스 2고 플러스 AB가 된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요 식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가 1일 때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2 플러스 a 플러스 b를 갖는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값이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가 1이죠. 여기 요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15래요. 그럼 요 값이 이 값이 지금 15라는 거죠. 자, 식 2개, 미지수 2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 한 문자로 식을 통일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b를 1 플러스 a제곱이라고 치환하고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a 더하기 1 플러스 a제곱은 15. 이제 a에 관한 2차 식이 됐네요. 2차 방정식. 3에서 마이너스 15 더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1 되는 거 4, 3, 12에서 4가 플러스 3이 마이너스면 되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4 또는 3이 나오는데 지금 a가 양수래요. 그럼 여기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a가 3일 때 b는
자, 치환한 부분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b는 1 플러스 3의 제곱해서 10이 나온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p 빼기 a를 구하라네요. 10 빼기 3. 답은 7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x, y가 지금 요 식을 만족시킬 때 이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자, 예고, 그리고 y제곱 플러스 2x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지금 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서로 다른 문자가 있을 때 이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나요? 네, 우리는 그런 문제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 유형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와 있는 조건의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식을 가지고 한 문자로 우리가 이 최대 최소값을 구할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 문자로 통일된 식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y제곱을 9-x제곱으로 치환을 해줄 거예요. 자, 우리 치환하면 항상 뭐가 생긴다? 네, 범위가 생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이 y제곱 실수 xy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내용 a가 실수면 실수를 항상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9-x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식을 풀어서 x의 범위를 찾아줘야겠죠. 그러면 우리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만들어줄게요. 이제 좌변이 인수분해 되니까 합차이에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일단 이 부등식 안에 좌변에 있는 항이 0이 되는 x값 찾아주면 마이너스 3하고 3이고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사이사이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의 계산은 무조건 거의 기계적으로 구구단 암기하듯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의 y제곱 플러스 2x를 우리가 치환하면 y제곱 자리에 9-x제곱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 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겠죠. 그래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이 최대 최소값을 구할 x에 관한 식을 선생님 fx라 둘게요. 그러면 9-x제곱 플러스 2x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범위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구해줘야 돼요. 방금 9번은 제한된 범위가 없었죠. 그래서 꼭지점 꼭지점 y좌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이 10번 문제는 제한된 범위가 생겼어요. 이때에는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확인해서 언제 최대, 언제 최소를 갖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2차함수를 완전제곱 형태로 바꾼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 그래프 개형이 이 범위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순서를 바꿔서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x항까지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이제 완전제곱식 만들어줘야겠네요. 그러면 x항의 반의 제곱, 2의 반은 1, 1의 제곱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식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0이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1, 10이 나와요.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을 계략적으로 그려보면 지금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그렇죠? 아래로 볼록 그래프고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예요. 자,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지금 x좌표가 1이에요. 근데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죠. 그럼 이때 x가 1일 때 y값이 10이 나온 거고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래프 개형만 그려볼게요. 자, x가 1이면 x가 마이너스 3일 땐 이쪽 부분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이면 이쪽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일 때 더 많이 떨어져 있어야겠죠. 당연히 3과 마이너스 3 사이. 이 범위 안에서 언제 최대, 언제 최소를 갖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최대값은 어디서 가져요? 그쵸? 꼭지점에 y좌표, 꼭지점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이때 가장 큰 y값을 갖죠. 그래서 최대값은 바로 10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양 끝점 중에서 어디에서 갔나요? 그쵸? 1을 기준으로 더 많이 떨어진 부분이 더 많이 내려가 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때 y값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줘 봅시다. f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0 마이너스 4의 제곱은 플러스 16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온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10 더하기 마이너스 6 얼마? 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범위만 구했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작년에도 선생님이 정말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본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30이고 높이가 10인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이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넓이가 최대일 때,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때 그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 때 둘레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넓이를 최대로 하는 가로, 세로의 길이를 너는 구할 수 있냐라는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선생님 옆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얘는 지금 직각삼각형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내접해 있는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10이고 밑변이 30이에요. 근데 우리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 가로, 세로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 가로, 세로 길이를 선생님 미지수로 둘게요. 자, 세로 길이를 x, 가로 길이를 y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넓이가 최대, xy가 최대가 되는 그때 x, y의 값은 어떻게 되냐? 얘를 물어보는 거겠죠. 결국 얘를 알아야지만 둘레를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값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어요? 구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 뭘 찾아줘야 된다? 앞서 10번 문제에서는 다른 조건을 줬어요. x, y의 서로 다른 문자가 포함된 최대 최소값의 합을 구할 때는 식을 하나 줬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근데 여기선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줘야 돼요. 어떤 식을 찾아줘야 되냐? x, y의 관계식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x, y를 한 문자로 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 문자로 치환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이 정리된 식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지고 간다면 아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지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xy도 2차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때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xy 관계식을 찾으러 가볼까요? 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 높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xy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고. 자, 그럼 우리 이용 안 한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10, 30 나와 있는 거 이용해야 되고. 지금 나와 있는 조건 다 썼는데, 그렇죠? 자, 이 도형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도형이 나왔을 때는 안에서 숨은 힌트가 있거든요. 숨은 조건들. 지금 이 직각삼각형 안에 직사각형이 있죠. 직사각형의 뜻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여기도 직각,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에요. 자, 그리고 얘네는 지금 다 평행하죠. 뭘 이용할 수 있다? 그쵸? 삼각형의 도형의 닮음을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10과 30을 이용해야 되니까요. 그쵸?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닮음비를 가지고 관계식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계속 이끌어 나가면 되는데 이게 연습이 되면 이제 바로바로 문제가 풀리겠죠. 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안에서의 그 닮은 도형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있어요? 그쵸? 여기 일단 이 큰 직각삼각형은 들어가야 돼요. 이 길이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작은 직각삼각형도 있죠. 얘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닮음이에요. 네, 선생님은 요 밑에 아랫부분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할게요. 어떻게 닮음이에요? 지금 다 90도고 그리고 이 한 각 아니면 나머지 각도 같죠. 어떻게? AA 닮음으로 평행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닮은 비를 한번 여기 나타내 볼게요. 큰 삼각형과 지금 큰 삼각형 여기가 지금 10이고 여기가 30이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작은 삼각형. 자, 여기는 X. 자, 여기가 지금 Y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Y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30-Y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삼각형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X, 여기는 30-Y. 자, 그러면 우리 대응 변해에 따른 닮은 비를 나타내 줘야겠죠? 10대 X는 뭐 30대 30-Y라고 해도 되고 10대 30은 X대 30-Y라고 해도 돼요. 이게 좀 간단하겠죠? 10대 30은 X대 30-Y. 자, 그러면 얘는 지금 10대 30이니까 조금 더 간단한 닮은 그 비율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대 3으로. 그쵸?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3x는 30-y와 같다. 그러면 y는 이항하면 30-3x와 같다. 이렇게 x와 y의 관계식이 나오네요. 자, 그럼 관계식이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범위를 생각해 줘야겠죠. 지금 x의 범위. 자, 이 활용 문제에서는 범위가 아마 다 생길 거예요. 왜냐면 활용 문제는 보통 우리가 길이 아니면 넓이 이런 식의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도 양수고 지금 이 y도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y가 양수여야 되니까 30-3x가 0보다 큰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x는 아마 10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0보다 크고 x가 10보다 작은 범위 x가 0과 10 사이인 범위에서 우린 누구의 최대값? xy의 최대값. 이 y 자리에 누굴 대입하면 돼요? 그쵸? x에 관한 관계식. 자, 얘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30x-3x 제곱이 나옵니다. 자, 최고차항이 음수라는 거. 그럼 딱 머릿속에 2차 함수의 위로 볼록한 그래프 기형이 떠오르죠.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선생님이 fx라고 두고 이제 최대값을 찾으러 가볼게요. 범위가 주어졌어도 이 범위가 우리가 끝값이 지금 포함되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이 활용 문제에서의 팁은 꼭지점 좌표에서 보통 대개 최대값,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줄게요. 그럼 얘가 되고 그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10의 반, 5의 제곱 더해주고 빼주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5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5라고 했어요. 25에다 마이너스 붙은 거 마이너스 플러스 75 그래서 x가 5일 때 최대 넓이 얼마를 갖는다? 75 최대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우리 둘레 길을 물어봤으니까 x, y 길을 다 구해야 되겠어요. 자, x가 5이고 y가 지금 얼마랬어요? y는 30-3x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하면 15 그래서 얘는 15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둘레 길을 구할 수 있겠죠? 두 변을 더해서 2배 해주면 둘레가 나오네요. 변이 2개씩이니까요. 그러면 2 곱하기 5 더하기 15 하면 얼마예요? 20이니까 얼마? 40이 된다. 자, 답은 몇 번이에요? 그쵸, 2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활용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도형이 나왔을 때 닮은 비를 꼭 찾아야겠다. 도형이 나왔다, 활용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힌트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찾아간다는 의미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볼게요. 자, 실수 A, B에 대하여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i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
네, 물론 한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한근을 이 3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다 정리한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 풀이 방법은 해설지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선생님은 계산이 많은 거 싫어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우리 항상 한근이 1-i다. 그러면 우리 그 방정식에서 항상 켤레근으로 근을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다른 한근은 누가 될까요? 다른 한근 1 플러스 i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3차 방정식이니까 또 다른 한근이 있겠죠. 그럼 걔는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두면 돼요? 미지수로는 두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근을 가지고 계수 a와 b를 구해야 되니까 뭘 이용한다? 네,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정리를 했었죠. 여기에서는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정리할 거예요. 네, 그래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에서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2차 방정식에서의 패턴과 동일해요. 일단 세 근을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 근 있을 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었죠. 여기서는 세 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그 다음에 마지막 이번에 세 개를 곱한 거. 네, 이렇게 갈 텐데 우리 첫 번째 어떻게 됐어요? 두 근의 합 이거 한번 쓰고 갈까요? 2차 방정식. 자, 정리를 하고 갈게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미끄러졌으니까 할 때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먼저 여기 쓰고 갈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자, 그래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먼저 붙는다 했죠.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 그래서 마이너스 붙고 안 붙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붙고 안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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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붙고 붙고. 그래서 마이너스 세 근의 합은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a분의 c.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패턴이 똑같죠. 그러면 4차 방정식일 때도 어때요? 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친구들이 한번 정리해보세요. 4차일 때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건데요. 자, x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에서 두 근 나와 있죠. 한 근이 1-i고 세 근을 1 플러스 i가 다른 한 근이고 또 다른 한 근은 알파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먼저 붙여주고 a분의 b인데 지금 b 자리가 없네요. 지금 x제곱항이 없어요.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0이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 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면 2 플러스 알파가 0이 돼서 알파는 얼마 나와요? 네,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세 근이 다 나왔어요. 세 근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 조건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 첫 번째고 두 번째 두 개의 근을 곱해서 더한 거 얘를 곱하고 마이너스 2와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와 1 플러스 i를 곱해서 더한 거 두 근씩 곱해서 더한 거는 a분의 c 자리에 지금 a가 들어와 있죠. a분의 c. 자, 그럼 계산하면 얘는 1 마이너스 i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a다. 그러면 정리하면 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플러스 1 한번 쓸게요. 헷갈리면.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자, 그럼 a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4니까 얼마가 나와요?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근의 곱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그리고 마이너스 2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d 자리에 b 마이너스 1이 있어요. b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아까 계산하면 얼마였어요? 요거 계산하면 2였죠. 네, 이거 선생님이 왜 그랬어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여기
I 앞에 있는 항, 뒤에 거 제곱. 그러면 2가 된다. 그래서 외워두는 게 좋고,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 플러스 1, b는 5가 나온다.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해서 4 더하기 25, 29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오늘 설명한 것 중에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교과서와 참고서를 활용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